예, 안녕하십니까. 삼성선물 리서치센터에서 환율 분석 맡고 있는 전승지입니다. 예, 바야흐로 꽃이 피는 4월이 됐습니다. 또 외환시장에는 배당 역송금 시즌이 도래를 했는데요. 과연 이번 4월 외환시장이 그 역송금 수요들을 잘 소화를 하고 버텨낼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전망이 너무 길어서 많이들 끝까지 안 보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요. 이번 월간 전망은 양을 한 반 정도로 줄여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월간 전망 월간 전망 내용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월간 전망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3월 글로벌 국내 외환 시장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외환 시장 보시면 달러 지수가 2.3%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일간 차트인데 200주 2평, 120주 2평, 120일 2평, 60일 2평, 주요 2평선들을 상향 돌파를 하였습니다. 일단 전방이 강달러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달러 지수부터 해서 주요 통화들 순위를 매겨보면 달러 지수가 제일 위에 있고요. 원자재 통화들, 그리고 일부 신흥 통화들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제일 약했던 통화는 예나와 스위스 프랑입니다. 전통적인 저금리 통화이기도 하고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기대를 반영할 때 이들 통화들이 약해지기 마련이거든요. 특히 예나 같은 경우는 달러 환율이 110엔을 상향 돌파했는데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 확대, 그다음에 리플레이션 기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는 외환시장 개입을 계속하면서 스위스 프랑의 강세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유로 같은 경우도 약세가 두드러졌던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달러가 왜 이렇게 강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가장 큰 거는 1.9조 달러 부양책이 너무나 쉽게 이제 통과가 되면서 미국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졌고 미국 금리가 상승하면서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을 확대시켰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명목금리만 오른 것이 아니라 실질금리도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여기 차트에 나와 있진 않지만 작년 여름부터 계속 올라왔습니다. 근데 실질금리 같은 경우는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가 올해 2월 이후에 실질금리도 상승을 하면서 달러 강달러 탄력을 더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3월의 강달러 현상은 미국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유로존에 대한 실망감도 더해져 있습니다. 일단 월 초에 ECB가 PEPP 규모를 일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이제 국채 매입 규모가 커지면서 이 부분도 유로에 대한 약세 압력을 가했고요. 사실 무엇보다도 유로존의 코로나 재확산과 재봉쇄 움직임입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조금씩 재확산 흐름이 나타나긴 하지만 아무래도 백신 보급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신규 확진 속도는 완만하게 진행이 됐고요. 반면에 유로존의 주요 4개국에서는 아주 가파르게 코로나 재확산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백신 보급마저 차질을 빚으면서 유로존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거의 바닥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지수는 거의 60% 정도가 유로가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달러 지수 하락 압력이 불가피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달러 환율의 동향인데요. 달러 환율도 물론 달러 강세를 반영하면서 상승했습니다. 전월 말 대비 8.3원 상승한 1131.8원에 마감을 했고요. 다만 상대적인 약세는 희석이 됐습니다. 앞서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원화가 약하긴 약했는데 다른 통화들 대비로 해서는 덜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이 원화의 상대적 약세가 두드러졌다라고 한다면 3월은 원화의 상대적인 약세가 희석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위안화 환율 상승보다 원화 환율 상승이 더디게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3월 외환 관련 데이터를 보시면 3월에는 그래도 달러 수급이 그래도 여유가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주식을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1.3조 원 가량 순 매수를 하였고요. 채권 자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8조 원 순 투자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무역 수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평월에 비해서는 조금 적긴 하지만 수출이 잘 된 거에 비하면 무역 흑자가 적긴 하지만 그래도 40억 불 이상 무역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10일에는 대우조선의 1.1조 원 선박수주, 20일에는 삼성중공업의 2.8조 원 선박수주, 대규모 선박수주가 집중이 됐고요. 반면에 해외 주식 투자는 뭐 꾸준히 진행이 됐는데 이 부분은 이제 개인분들의 해외 주식 순매수만 이제 정리한 것입니다. 30억 불 정도 큰 매수를 기록하면서 그래도 뭐 다른 전월에 비하면 1월에 비하면 외환 수급이 굉장히 여유가 생겼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4월 달러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월 말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와 증세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달러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말에 발표한 것이 아메리칸 잡스 플랜이었고요. 미국 고용에 대한 그런 플랜, 그 다음에 텍스에 관한 플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바이든 행정부가 재정 확대 계획을 2단계로 나눠서 발표할 계획이었습니다. 1단계가 1.8조 이미 이제 1.9조 이미 통과된 그런 경기 부양책이었고요. 대부분 현금 지급으로 구성된 경기 부양책이었고 2단계가 인프라 투자와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계획입니다. 이번에 그 2단계 계획을 1차와 2차로 나눠서 발표하는데 이번 1차 계획이 이제 아메리칸 잡스 플랜이고 대부분 인프라 투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타 교육 지원이나 헬스케어, 사회보장은 이제 추후에 2차 패키지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내용은 뭐 많이들 들으셨겠지만은 대부분 인프라 투자, 여기 보시면 미국의 많은 낡은 도로나 교량들, 다리들 이런 것들 이제 하는데 또 포함되어 있고 강대역 통신망, 전력망 개선, 미국의 낙후된 인프라를 이제 개선하는데 돈이 쓰여집니다. 여기다가 뭐 이제 그 새로운 그 제조업 공급망, 기후변화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해도 돈이 쓰여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돈을 조달할 것이냐? 기업들의 세금 인상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조달을 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법인세 인상이 있을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차트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밑에 차트 보시면 미국의 1900년도부터의 법인세 추이입니다. 그래서 세계 대공황이 발생을 하고 전쟁을 치르면서 미국의 법인세가 거의 50%대까지 올라갔던 그런 시절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겠지만 법인세를 35%에서 21%로 인하하면서 지금 꽤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28%로 인상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의 그런 이익에 대해서 공제해주었던 것들을 세금을 좀 확대를 한다거나 이런저런 기업들의 세금 인상을 통해서 이 아메리칸 잡스 플랜에 대한 그런 펀딩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좀 실망스러운 것은 사실은 이 계획이 4년간 진행될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잡스 플랜 2조랑 그다음에 사회보장 2조 이거를 4년 동안 집행을 할 거라고 원래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8년간 집행을 하게 되면서 속도가 굉장히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인프라 투자와 증세 이 부분이 달러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 중장기적으로는 달러 강세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큰 것이 미국의 잠재 성장률을 개선시킨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인데요. 일단 미국에 지금 많은 인프라들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면서 미국의 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점들. 그 다음에 결국 증세를, 그러니까 부자들의 돈을 걷어다가, 기업들의 돈을 걷어다가
이제 일자리를 만드는, 그러니까 그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의 일자리를 만들기 때문에 소득 불균형을 해소를 하고, 경제학에서는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은 결국 유효 수요를 확대하고 생산성을 증대하는 쪽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소득이 높을수록 소비 성향이 낮은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부자들은 소비 성향이 낮은데 그 부자들의 저축을 이제 저소득층 또는 이제 중위 소득층에게 나눠주면서 전체 수요를 늘리면서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은 결국 강달러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증세를 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사실 작년 말에 미국의 재정 적자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고, 이 부분이 결국 약달러로 연결될 거라는 우려들이 있었는데, 일단 미국이 뭔가 계획적으로 미국의 건전성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강달러 우호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중장기적인 재료가 될 수 있고요. 좀 단기적으로 보자면은 결국 인프라 투자를 하긴 할 건데, 결국 증세를 통해서 채권을 찍는 것이 아니라 증세를 통해서 할 거라는 기대는 채권 공급 우려를 약화시켜주면서 채권 가격 하락, 즉 금리 상승을 제한하는 재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달러 억제 재료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가 인프라 투자의 그 스케줄과 증세의 스케줄이 만약에 좀 맞물리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인프라 투자는 8년 동안 진행이 되고 증세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면 미국의 경기 개선을 제약할 우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강달러 억제 재료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강달러 재료인데 중간중간 어떻게 스케줄이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서 일방향적인 강달러 재료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많은 이 부분들이 이미 달러의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점차 탄력은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4월 달러 전망을 해보면은 추가 달러 지수의 상승 시도가 예상이 되지만 탄력은 둔화되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그 인프라 투자와 증세 논의가 결국 미국 경제를 강화시켜 줄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강달러 우호적이 될 수가 있고, 그 증세를 한다라는 부분은 중간중간 그 법인세를 올린다는 부분은 증시의 변동성을 촉발하면서 또 중간중간 강달러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반면에 지금 미국의 그 1.9조 달러 부양책에 따른 현금 지급이 상당히 진행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 워낙 기대가 바닥에 떨어져 있긴 하지만 유로존의 백신 보급이 다시 정상화될 가능성, 그리고 사실 달러 지수가 연초 이후에 너무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상승에 대한 피로감, 이런 것들 때문에 달러와의 상승 탄력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월 이벤트들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월에도 FOMC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월 의장이 과연 이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그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지, 혹시나 테이퍼링에 대한 시사를 할지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매년 4월하고 11월에 미국 재무부가 환율 보고서를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워낙 미중이 좀 계속 이슈가 있어서 딱 4월하고 11월에 발표가 되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올해도 4월에 예정돼 있긴 하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첫 환율 보고서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도 외환시장이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위안화는 사실은 1, 2월에는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었는데 3월에는 이 상대적인 강세가 둔화됐습니다. 4월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일단 미중 긴장감이 확인이 됐고, 중국의 제조업 지표들이 최근에 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위안화가 다른 통화 대비 강세를 보였던 흐름들은 좀 둔화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외국인 채권 자금은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가 막 혼자 엄청 약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 채권 자금이 안정적으로 유입되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또 위안화가 다른 통화 대비 특별하게 막 약세를 보인다, 불안하다라는 이미지를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상대적인 강세가 둔화되는 흐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로 같은 경우는 강달러를 반영한다면 일단 1.15달러까지 하단을 열어두긴 했는데 어쨌든 이미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유로존 백신 보급이 어느 순간 다시 또 정상화되기 시작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또 반등의 좀 계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락은 하되 탄력은 좀 제한이 될 것 같고요. 달러 환율은 사실은 3월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회계연도 말이 어떤 그런 이유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113엔까지 좀 열어두긴 하지만은 일단은 이미 많이 올랐고 최근 급등에 대한 부담이 있고 미국 증세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을 경우에 위험 선호가 둔화되면서 달러 환율의 상단을 억제해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달러 강세는 강세인데 탄력은 둔화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바야흐로 외환시장에는 서울 외환시장에는 배당 역송금 시즌이 도래하였습니다. 그 작년도 12월 결산 법인들의 배당 역송금 규모가 8.2조 원이었는데요. 올해 삼성전자가 6조 원 가량 외국인들한테 특별 배당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서 전체 배당금 규모가 외국인에 대한 배당금 규모가 14.3조 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6조 원 정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지 않은 규모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주요 기업의 외국인 배당 규모와 일정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가 4월 16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에 외환시장의 모든 촉각이 이제 세워져 있고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도 해외 주식 투자 엄청 많이 하고 배당금 많이 받을 건데 영향이 없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연간으로는 맞습니다. 연간으로 계산을 하면 우리가 해외 주식 투자에서 배당받고 이자 받는 것이 우리가 외국인들한테 지급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계절성이거든요. 우리는 매달 쪼개서 이렇게 나눠봤는데 우리가 외국인한테 지급하는 거는 4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 4월 규모고요. 작년에는 한 50억 달러 정도 외국인한테 배당금이 지급이 되면서 이게 본국으로 송금이 된 규모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100억 불 정도 본국으로 외국인 자금이 송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년에 비해서 규모도 많고 계절성도 있고 요새 워낙 수급이 타이트한 여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감 있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배당 시즌만 그럭저럭 넘기면 사실 그 원화 시장을 둘러싼 여건들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일단 4월이 지나면 이제 계절적으로 달러 공급이 많은 시즌에 돌입하게 됩니다. 5, 6, 7월 최근 5년 평균으로 보면은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많아지는 그런 그 시즌에 돌입하게 되고요. 또 하나가 외국인 채권 자금이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초 이후에 외국인 채권 자금이 20조 원 정도 지금 유입됐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3월 한 달만 8조 원 정도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이한 점은 좀 더 특별한 점은 외국인이 채권 투자를 하긴 하는데 중장기채 비중이 높아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성격이 중장기 투자자, 그러니까 중앙은행이라던가 국부펀드라든가 이런 중장기 흐름에서 투자하는 그런 그 기관 투자가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환해지 비중이 낮아질 수 있거든요. 이런 중장기채를 투자하는 그런 기관들 그리고 중장기 흐름에서 투자하는 기관들은 환해지를 덜하고 원화율이 조금 올라왔을 때 투자를 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공급을 유발을 하면서 환율의 상단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외국인이 그러면 원화채권 왜 투자할까? 첫 번째로는 우리 대외 건전성이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점이고 금리도 상대적으로 높고 또 채권 선물 시장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 잘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이 채권지수 편입하면서 조금 뺏기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외국인 채권 자금이 계속 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우리 수출이 견조하게 계속 개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 보시면 일평균 수출입, 수입액 금액 모두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무역협회가 조사한 2분기 기업들에게 조사한 것입니다. 수출산업 경기 전망지수를 보면은 100 미치면 나쁘게 보는 것, 100 위면 높게 보는 건데 120 수준까지 높아져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좋게 보는 그런 쪽은 석유 제품, 반도체, 플라스틱 이런 쪽인데요. 어쨌든 수출 경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우리 기업들도 전망을 하고 있고 또 미국이라던가 그런 선진국들의 정상 복귀 흐름 속에서 우리 수출은 계속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제품 부품 조달 차질 때문에 반도체 부품 때문에 조금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수출은 견조하게 계속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가 이제 해외 선박 수주입니다. 올해 1분기까지 우리 그 해외 선박 수주가 120억 달러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엄청 많은 규모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삼성중공업이 2.8조 원짜리 수주를 하기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결국은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올 들어서 거의 폭등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여건들 반영하면서 이제 해외 선박 수주는 계속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여기다가 올해 말쯤, 올해 한 중반 이후에 이제 좀 윤곽이 그려질 것 같은데 카타르의 대규모 해외 선박 발주, 그리고 우리가 이미 좀 카타르랑 계약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 해외 선박 수주, 카타르발 선박 수주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감안하면 좀 4월 우리가 배당 시즌만 잘 극복을 하면 또 원화가 혼자 환율이 빠지는 건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원화가 덜 약하거나 강해지는 그런 흐름들을 상대적인 원화 강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4월 배당 역송금 시즌을 잘 이제 우리가 이제 소화를 해 가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대외 여건은 달러는 제한적인 강세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위안화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중 긴장 속에서 상대적 강세는 희석될 건데 사실 위안화의 영향을 그러니까 사실 관세 부과처럼 미국의 관세 부과처럼 이게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자라는 그런 강력한 그런 미중 긴장이 아니기 때문에 미중 긴장에 따른 위안화 약세를 원화가 좀 제한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어쨌든 달러는 제한적으로 상승하면서 환율 상승 여건을 조성을 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이제 배당 역송금 시즌이 도래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부담이 되고 환율 상승 재료이긴 한데 어쨌든 긍정적인 여건들을 대외적 외국인들도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역송금 시즌 특히 삼성전자의 배당 지급일인 16일만 어떻게 저떻게 잘 극복을 하면 원화의 상대적인 강세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전망을 하더라도 환율의 그 레인지는 크게 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4월 레인지는 1120원에서 1150원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분석을 조금 해봐 드리면요. 하단에서는 일단은 1110원대 중반의 지지선들이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일단 60일 2평, 120일 2평, 이건 월간 차트이기 때문에 여긴 없지만 60일 2평, 120일 2평 선이 1110원대 중반 그리고 이 61.8% 1116원이 2014년 저점과 이후 고점의 61.8% 조정 레벨이거든요. 그 선도 1110원대 중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이 좀 지지선으로 위치해 있을 것 같고 상단에서는 이게 200주 이평선이거든요. 이게 1142.3원 그리고 60주 이평선과 120주 이평선이 지금 만나 있습니다. 그 선이 1165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선들이 저항선으로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4월 월간 전망 전달해 드렸는데요. 좀 2분기는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1분기는 워낙 미국 금리도 많이 오르고
또 예상치 못한 미국의 부양책들이 우리를 정신없게 만들었는데요. 2분기는 부양책들 우리가 좀 즐기면서 또 원화도 조금 상대적 약세가 좀 희석이 되면서 좀 편안하게 가는 2분기가 되길 기원해 봅니다. 저는 또 유튜브 데일리를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4월 한 달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